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는 뭔가 명확한 걸 기대하잖아요. 네,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죠. 맞아요.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의사 선생님은 그걸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니까요. 그렇죠.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죠. 근데 그 명쾌한 엑스레이 기계를 들고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을 딱 들여다보면요. 약간 기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아, 고장났다. 네. 진단 결과가 명쾌하기는커녕 진단서에는 온통 그 시뻘건 경고등만 번쩍이고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찍힌 숫자만 봐도 원달러 환율이 1,508원입니다. 와, 1,508원이요? 무려 17년 만에 보는 최고치잖아요. 여기에 미국 증시는 5주 연속 하락했고 설상가상으로 단 하루 만에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무려 3조 8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의 어떤 진단적 혼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헤드라인만 딱 보면 당장이라도 주식앱 다 지우고 달러 사러 은행으로 뛰어가야 할 것 같은 패닉 상태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탁한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으실 겁니다. 맞아요. 당장 주변만 봐도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해요. 해외 직구는 뭐 꿈도 못 꾸고 유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을 진짜 밤잠을 설치실 텐데요. 네, 당장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쫙 모아놓고 심층 분석을 하는 우리의 미션은요. 이 원초적인 공포심의 장막을 걷어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숫자들이 끔찍한 재앙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맞습니다.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숫자가 주는 그 거대한 공포에 압도되기 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글로벌 자금 흐름의 진짜 원인부터 진단을 좀 해봐야 합니다. 원인 진단이 먼저다. 그렇죠. 지금의 이 흔들림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발생하는 그런 1차원적인 조정 국면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그야말로 거대하게 재배치되는 지각 변동의 과정입니다. 지각 변동이요. 네, 그리고 이 폭풍을 만든 원인은 크게 세 가지 파도가 겹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점은 바로 중동입니다. 아, 중동 리스크.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 불붙으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해버렸죠. 유가가 뛴다는 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시장 전체의 스텝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 텐데. 정합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거란 뜻이고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도 올해 내내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파도의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확 소멸되면서 시장은 강한 배신감을 느꼈고요. 이게 바로 미국 증시가 5주 연속 하락하게 만든 방아쇠가 된 겁니다. 배신감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지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도, 즉 슈퍼달러의 역설로 이어집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4%대로 훌쩍 치솟았잖아요. 4.4%면 진짜 높네요. 엄청난 거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4.4%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블랙홀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원달러 환율이 막 1,508원까지 치솟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미친 듯이 빼가는 게 막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붕괴되었다거나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이자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싹 몰리면서 달러 자체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 강한 달러를 사기 위해서 신흥국 통화나 자산을 일단 다 던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글로벌 자금의 달러 선호 현상, 즉 환차손 방어 차원의 기계적인 움직임이에요.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어떤 붕괴와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분리해서 보셔야 하는 지점이죠.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리고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란 충격은 세 번째 파도를 불러왔는데요. 바로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정상화입니다. 나스닥이 9점 대비 10%나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네, 지난 4년 동안 시장을 진짜 미친 듯이 끌어올렸던 AI 열풍의 프리미엄이 고금리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에 탁 부딪히면서 거품을 빼는 단계에 돌입한 겁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이 상황을 두고 공황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아주 명확히 규정을 했거든요.
공황이 아니라 정상하다. 시장의 공포 온도를 확 낮춰주는 되게 이성적인 단어 선택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조정을 딱 받은 직후에 그 이후 12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18%에 달했다는 사실이에요. 플러스 18%요? 와. 네, 사람들은 10% 하락을 보면서 막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통계적으로 그 지점은 하락의 끝이자 새로운 상승 랠리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8%라는 수치를 딱 들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10% 조정이라는 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되게 건강한 숨고르기처럼 느껴지네요. 비유를 하자면 청취자님, 이건 휴가 가려고 짐 다 싸서 공항에 딱 갔는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된 상황이라고 똑같네요. 아, 좋은 비유네요. 비행기가 추락한 게 아니라 공항 라운지에 편하게 앉아서 태풍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캐리어 짐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하나 푸시백을 좀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시장이 단지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면서 숨을 고르는 중이라고 제 머리로는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우리 시장에서 3조 8천억 원이나 되는 주식을 무자비하게 던지고 나간 건 솔직히 너무 기형적이잖아요. 숫자가 워낙 크니까요. 네. 게다가 1,508원이라는 환율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겪었던 엄청난 트라우마 스위치인데 이 무차별적인 폭격을 단순히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라고만 퉁치기에는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닐까요? 믿는 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감전을 조금 배제하고 그 3조 8천억 원이라는 매도 폭탄이 도대체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데이터로 아주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졌나요? 분석 자료를 쫙 보면요. 이 매도세는 철저하게 코스피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시가총액 대형주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막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망을 몹시 비관해서 기업 하나하나를 막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팔아치운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간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스마트홈 온도 조절기 같은 메커니즘이네요. 온도 조절기요? 네. 방온도가 30도를 넘어가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탁 켜지듯이 글로벌 자산 배분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온도 조절기에 미국 국채금리 4.4% 돌파, 혹은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이런 특정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신흥국 위험자산 비중을 기계적으로 5% 축소해라. 이런 명령이 그냥 자동으로 쫙 실행된 거군요. 와,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개별 기업의 어떤 실적에 개입된 매도가 전혀 아니고요. 철저히 시스템에 입력된 수식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아주 기계적인 비율 축소일 뿐이에요. 기계적인 축소다.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면의 진실은요. 대형주에서 돈이 무더기로 막 빠져나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중소형주나 환율 상승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수출 섹터로는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조용히 진짜 쉴 새 없이 쑥쑥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큰 알고리즘이 바구니째 주식을 막 집어던지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중에서 알짜배기만 누군가 조용히 쏙쏙 주워 담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걸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되나요? 국내 증권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7년에 환율이 2,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2008년에 1,570원을 탁 찍었을 때, 마지막으로 2022년 환율 정점 시기를 쫙 되돌아보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다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때가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바닥이자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펀더멘탈이 불어준 게 아니라 유동성과 환율에 의한 일시적인 발작이었기 때문이죠. 와, 기계가 기계적으로 주식을 토해내는 그 공포의 구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최고의 폭탄 세일 기간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기계적 매도로 인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완벽히 이해했다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투자의 관점이죠. 네, 도대체 그 똑똑한 돈,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공된 자료들은 이 폭풍 속에서도 명확하게 돈이 흘러가는 세 가지 투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 되나요? 네,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살짝 언급된 환율 수혜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조선 섹터죠. 자동차랑 조선.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는 이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영업이익률 확장을 가져다 주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렇네요.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서 예전에 1,000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물건을 팔고 가만히 있어도 1,500원을 받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뭐 더 많이 팔려고 영업을 뛰거나 원가를 깎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이 환율 메커니즘 하나만으로 원화 기준 매출이 무려 50%나 폭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원화로 직원들 월급 주고 부품을 사서 조립한 다음에 팔 때는 달러로 결제를 쫙 받는 구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 상승분은 중간 비용이 전혀 없이 고스란히 그 기업의 순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조선업 역시 이미 몇 년치 일감을 고환율 상태에서 달러로 꽉꽉 수주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 달콤한 열매를 당분간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그 거대한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 전체를 막 내던지는 와중에도 이들 특정 기업의 펀더멘털 체력은 오히려 괴물처럼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은 어딘가요? 두 번째는 이런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아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처마. 바로 고배당 방어주입니다. 배당주요? 금융주나 통신주가 대표적인데요. 앞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장기 고금리 환경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5%에서 막 7%대에 달하는 이런 주식들의 매력이 극대화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는데 지금처럼 언제 주가 지수가 폭락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 즉 7%의 배당이 가장 강력한 안전판이 된다는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상황은 은행들에게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격차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실적이 꺾일 우려도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 이중으로 좋네요. 그렇죠. 주가가 막 위아래로 출렁거려도 확실한 현금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의 스마트머니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조정받은 우량주의 분할 매수입니다. 나스닥이 10% 빠졌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압도적인 AI 기업들이 전 품목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AI 대장주들의 10% 세일이라니 솔직히 엄청 솔깃하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죠. 네, 아주 중요하죠. 분석 리포트에 나온 그 운용사 전략 담당자의 코멘트를 보면요. 폭락장이라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번에 다 사라.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유, 절대 안 됩니다. 무섭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막 덥석 잡는 게 아니라 2주에서 4주라는 꽤 긴 시간에 걸쳐서 바닥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천천히 쪼개서 담는 분할 매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을 아주 정확하게 족집게처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매크로 환경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꼭 눌려 있을 뿐이지 AI 산업의 실질적인 기술 성장이나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자본을 철저히 분산하는 전략만이 이 엄청난 변동성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할 타겟을 명확히 잡았으니까 이제 이 거친 폭풍이 도대체 언제쯤 잦아들지 혹은 반대로 더 신박해질지 판별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하나 필요하겠죠. 나침반 중요하죠.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쫙 나옵니다.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베스트 시나리오는 유가가 80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다시 복귀를 하고요. 환율이 1,450원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겁니다. 평화롭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 사그라들면서 아까 기계적으로 팔고 나갔다는 그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 증시로 쑥 유입되는 아주 예쁜 그림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무게를 둬야 할 것은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환율 1,500원이라는 되게 낯선 숫자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시장에 고착화되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 굳어져 버리면 지수 전체가 시원하게 위로 오르기는 솔직히 힘들겠네요. 네, 맞아요. 지수는 아마 되게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안에서 앞서 말한 환율 효과를 듬뿍 누리는 수출주나
실적이 아주 튼튼한 종목만 쏙쏙 오르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되게 극심해질 겁니다. 장세가 완전히 갈리겠군요. 네, 시장 전체를 그냥 바구니로 사는 패시브 투자자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좋은 기업을 핀셋으로 골라낸 액티브 투자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시기인 거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최악이요? 이건 좀 무서운데? 뭔가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확 돌파해버리고 환율이 1,600원을 향해 막 미친 듯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와, 1,600원이요? 네, 이때는 외국인 매도가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국내 금융권의 신용 리스크 전이,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로 돈이 아예 돌지 않는 심각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줄이 마르는 거긴요. 맞습니다. 만약 이런 시그널이 보인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어지러운 뉴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확 명확해지네요.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꺾이는지 잘 봐야겠고요. 네, 핵심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장 마감하고 나서 순매수로 돌아섰는지,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분석한 자료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한국만의 어떤 구조적인 뇌관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막 위로 밀어올리게 되고요. 높은 금리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킵니다. 체감이 확 되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 한국 경제의 막대한 가계부채 리스크가 결국 폭발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빚 갚느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내수 경제에 거대한 구조적인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으로 샴페인 터트리며 웃을지 몰라도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는 그 끔찍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딱 이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큰 틀에서 자본의 이동 방향은 이미 거대한 알고리즘과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결국 속도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네. 과연 우리는 언론 헤드라인이 쏟아내는 그 1,508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에 휘둘려서 패닉셀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차가운 경제 지표들을 매일 추적하면서 되게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과연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다룬 자료들을 쫙 되짚어보면요. 1,508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하루 3.8조 원의 매도 폭탄이 주는 공포, 그 이면에는 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에 연동된 아주 기계적인 자본재 배치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팩트죠, 그게. 네, 그리고 이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환율 수혜를 듬뿍 받는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주, 그리고 7%의 든든한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고배당 방어주, 또 가격표만 예쁘게 바뀐 AI 우량주, 분할 매수라는 아주 명확한 기회들이 숨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설적인 투자자인 존 템플턴 경의 명언이 지금 이 시장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언인가요?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론 속에서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와, 현재 온 시장을 검게 뒤덮고 있는 이 1,508원의 공포와 비관론은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부의 기회가 싹트는 비옥한 잿더미일 수 있습니다. 잿더미 속의 기회다. 네, 1997년과 2008년의 역사가 이미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그냥 눈을 질끔 감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흔들리지 않는 팩트 뒤에서 차분하게 시장의 진짜 메커니즘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팩트가 최고의 방패라는 말이 되게 깊게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 1,500원 시대가 자동차나 조선 같은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기서 딱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뭔가요?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이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뉴 노멀이요? 네. 지금 당장은 뼈 깎는 노력 없이도 그냥 환율 덕분에 막대한 영업이익 촉포를 빵빵 터트리고 있는 이 수출 기업들이 그 달러 가치가 만들어낸 아주 달콤한 환율 착시에 푹 취해가지고 네. 정작 진짜로 해야 할 기술 혁신이나 원가 절감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어쩌면 지금 이 달콤한 순간에 기업의 진짜 근본적인 경쟁력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가 다 끝나고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돌아가는 평온한 날이 탁 왔을 때, 거품이 빠졌을 때. 그렇죠. 그 환율이라는 거품이 모두 거치고 난 뒤에 진짜 경쟁력 없이 발가벗겨진 채로 서성이는 기업은 도대체 어디가 될지, 반대로 그 착시에 절대 속지 않고 묵묵히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칼처럼 벼려낸 기업은 어디일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화두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모두 냉정하게 시장 지켜보시길 바랍니다.